앞뒤 다른 그녀들이 들려주는 이끄는 삶에 관한 9가지 이야기, 9단어.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매력적인 보라색의 표지에 멋스럽게 쓰여진 9단어라는 제목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세상에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9단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게다가 작가가 4명이다.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목차를 보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나니 다시 바라보게 되는 관점,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 대략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서술하려는 주제 선정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 좀 새롭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각자 나름으로 인정받기 위해 또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나날들을 이제 중년을 들어서는 4명의 친구들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리고 철없던 나, 고군분투했던 나, 최선을 다했던 나,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나를 그리며 수다로 인생의 깊이를 다져나가는 자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며 함께 인생 수다를 듣는 듯한 느낌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답니다. 이야기가 술술 읽혀지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면서 그렇다고 너무 가볍기만 하지 않은 울림과 생각을 다질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개인적인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가님들 모두 자신들의 일상을 소탈하게 써내려가며 같은 주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흥미로운 한 권의 책을 완성시켜 주셨네요. 책의 일부를 낭독해드리니 좋은 책 추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나이.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아. 살아보니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그저 철없던 10대. 모든 것이 불안했던 20대. 도전의 연속이었던 30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40대.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만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젠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없는 내 나이 불혹. 그 시간을 걸어오며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일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 20대의 나에게 한마디만 전하고 올 수 있게 해줄 테니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전할 것 같다. 성미야, 제발 눈치 좀 그만 봐. 나의 20대는 눈치딱지 컬렉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치 보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 부모님이 2분 다 학창시절에 돌아가셨기에 실상 난 고아였는데 그 고아라는 2글자가 날 위축되게 만든 첫 번째 눈치딱지였다. 나는 꽤 명랑한 여대생이었다.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성격이 밝은 것일 뿐 그렇다고 특별히 튀는 행동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는 외모와 패션으로 교수님이나 선배들에게 이유 없이 찍히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은 선배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려가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선배가 나에게 부모 없는 애라는 표현을 했다.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소문은 학과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었다. 겨우 20살. 나에게 그 소문은 상처였고 고통이었다.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다. 입학 때까지만 해도 발랄했던 나는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강박은 친구들 사이에서까지 나타나게 됐고 행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본 적이 없었다. 날 보는 좋지 않은 시선이 두려웠다. 늘 의지와 상관없이 양보와 배려를 무기처럼 꺼내었으며 그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생긴 시발점이 바로 그때였다. 대학 졸업 후 서울 강남에서 잠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함께 일하는 동료, 선후배 대부분은 서울권 4년제 대학 출신이었고 나는 지방 전문대 출신이었다. 덜어는 명문대 졸업생도 있었는데 믿기 어렵게도 내가 그중 일머리가 가장 좋았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순간마다 항상 내 의견이 선택되었고 하필 전문대 주제에 쓸데없이 아이디어가 뛰어난 나는 또 하나의 눈치 딱지를 얻어야 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칭찬이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하게 여겨졌고 그런 상황이 싫어 회사에서 서서히 입을 닫게 되었다. 그렇게 무의미한 회사 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편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퇴근길에 무작정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입사한 지 딱 3개월 만이었다. 그 후 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을 떠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당시 결혼을 너무 원하던 남자친구의 속전속결 추진력이 발동하는 바람에 거절 한번 해보지 못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하게 됐다. 그 계기로 그간 쌓아 올린 서울 생활은 막을 내렸다. 26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민이었다. 남편과 나는 결혼식만 간단히 올린 후 캐나다로 함께 유학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어차피 한국에서 살 것이 아니었기에 집과 혼수를 따로 장만할 필요가 없어 잠시 지낼 단기 임대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하지만 비자 문제와 함께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면서 이민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진 우리 부부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대전에 있는 시댁으로 내려가 얹혀 살게 됐다. 시부모님과 벽 하나를 두고 신혼생활을 해야 했던 나는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씻는 것, 잠자는 것까지 어느 하나 마음 편한 게 없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머리가 길어 다듬으러 가는 것도, 심지어 동네 편의점에 가는 것까지 모두 허락을 받았다. 2년의 합가 기간 안에 자연스레 아이가 생겼는데 친구나 친정 식구들이 아기를 보러 오는 날이면 행여나 어머님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실까 노심초사 눈치만 살피느라 그간의 근황을 전하는 둥 마는 둥이었다. 그렇게 나의 20대 후반에는 시댁살이 딱지가 붙었다. 눈치 딱지 모으기 대잔치를 벌이던 내 20대의 삶. 그렇게 살아온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하기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딱히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괜히 주눅 들었던 일들도 많았다.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부모님이라고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편하셨을까? 나의 그 모든 행동은 불편함을 핑계로 어쩌면 내 마음 편한 길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눈치 보느라 한 그 모든 선택이 그때는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했다. 그런 내가 사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업인데 말이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리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남의 시선이 두렵고 남 입에 오르내리는 나의 이야기가 두려워 20대 전부를 눈치 인생으로 살아온 나. 30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딱 30이 되던 2014년 봄, 사업자를 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 죽는 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일은 무료였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에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주변의 말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었다. 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돈으로? 맞다. 정말 쥐뿔도 없었다. 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20대 내내 아주 절실히 깨달았기에 그런 말에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했다. 남 눈치 볼 시간까지 아껴 도전하고 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말 그대로 새파랗게 젊다는 게 나의 사업 미천이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집으로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 가치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 당시 나에게 가장 큰 결핍은 돈이었으니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과 없어도 해결 가능한 것들을 빈 노트에 쭉 적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해결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도장 깨기를 했다. 첫 번째 도장 깨기는 대학 진학이었다. 교육업 대표자의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이라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했고 늘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에 선뜻 도전장을 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사이버 대학에 편입하고 이어 석사까지 총 6년 동안을 쉬지 않고 학업과 사업을 병행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나 상황이 아닌 의지였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의지는 나이가 들수록 꺾인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을 미천 삼아 조금 더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선택의 끝이 낙원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삶에서 나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남 신경 쓰느라 포기하는 시간보다는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인생을 설계해 보아도 괜찮다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겨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일, 그것이 나를 눈치 보게 만든 사람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무식. 몰랐거나 넘치게 아는 척 했거나. 독한 년. 야, 니네들은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지?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가장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다.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친구의 언니마저도 너희 둘은 같이 있으면 세상 무서운 것이 없냐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앞만 보고 달리는 직진녀들이었다. 10대 청소년기의 뇌는 일반적인 사람의 뇌가 아니라고 한다. 이성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전두엽보다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변연계가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며 사소한 일에 서운함을 느껴 울기도 한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변연계가 남들보다 더 발달한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고 괜히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가 혼자 수모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다. 어릴 적 내 별명은 애늙은이였다. 그 나이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이 남달랐다. 그야말로 아주 오지랖이 넓은 아이였다. 길 잃은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다주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귀가했다. 고등학생 때는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면 가만히 있지 못했다. 괜히 그 싸움에 끼어들어 결국 경찰서까지 함께 갔던 적도 있었다. 또 어느 날은 가출한 친구를 다독여서 집에 들여보내려고 밤을 지새우다가 다음 날 나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성인이 되면서 오지랖은 무식할 정도로 더 커져만 갔다. 직장 생활을 먼저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기에 남들이 졸업할 나이에 나는 입학을 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신입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보였다. 나 역시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빠른 적응을 위해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네며 친해진 결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모임까지 결성하게 되었다. 함께 밥도 먹고 과제도 하며 친목을 쌓았다. 모임 덕분에 학과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는 일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 대학 생활 중 가장 잘한 일이기도 하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 막막했다. 꼴찌만은 면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시험 기간 동안 새벽부터 도서관에 자리를 맡아가며 밤낮으로 공부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정말 무식하게 책을 모조리 외워버렸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했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일까? 1학년 첫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 나 자신에게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을 막론하고 어지간한 자격증은 다 취득하면서 원하는 목표들을 모두 성취하고 말았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아르바이트도 다양한 직업군을 찾아다니며 경험했다. 그 경험들은 지금 내 강의에 풍부한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도 꿋꿋함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 배신하고 돌아선 연인에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모습으로 복수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의 독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 수만 번 엉덩방아를 찢는다고 한다. 빵빵한 기저귀를 차고 뒤뚱뒤뚱 걷다가 그대로 꽈당.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운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귀엽고 재미있다며 웃겠지만 아기들은 세상의 힘찬 발걸음을 딛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중인 것이다. 넘어지는 반복된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일. 무식이 용감하면 위험하다. 무식이 용감하면 몸이 고생한다. 그래도 가끔은 그런 독함이 때론 우리 삶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터닝 포인트.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결혼.
결혼하기 좋은 나이는 몇 살일까?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는 만 32.2세, 여자는 만 29.6세라고 한다. 절반 이상이 이렇게 생각한다던데 나는 만 25세에 첫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에는 가끔 한숨을 푹 쉬며 말하기도 했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을까? 나의 어릴 적 꿈이 현모양처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살림도 못하고 입었던 옷 하나도 제때 정리하지 못하는 내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답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혼은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결혼 후 가장 첫 번째 고민은 남편과 나의 끼니를 함께 챙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집 가기 전 직접 밥을 차린 횟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요리 실력이 좋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고민이었다. 지금은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쉽게 자세한 조리법들을 볼 수 있었지만 그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들을 수 있는 조리법이 전부였다. 간장 휙 두르고 설탕 적당히, 마늘 조금. 엄마는 프로였다. 어떤 요리도 간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전교 1등 모범생에게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과서 위주의 예습 복습이었다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의 말만 듣고 요리를 하려고 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간장을 휙 두르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둘러야 하는지, 적당한 설탕의 양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어설픈 요리로 우리는 나름의 결혼 생활을 보내왔다. 어떤 날은 각자가 살아온 습관과 방식이 달라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다. 원래 결혼이란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결혼식장의 마지막 인사도 하나가 된 신랑 신부에게 박수를 보내며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 힘들 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 생활이 힘겹게 느껴졌던 날들도 있었다. 그런 날들이 오래 이어지다 지나갈 때쯤 여느 부부들처럼 함께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일상을 나누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가끔 우리는 밤의 공기를 맡으며 길을 따라 걷기도 하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겹겹이 쌓였던 오해도 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매일매일 똑같게만 느껴지던 우리의 생활이 좋아졌다. 각자의 역할에서 작은 기쁨을 찾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만든 요리와 우리의 공간들, 서로가 나누는 대화의 방식들까지 모든 것이 천천히 꾸준하게 변해갔다. 시그널, 킹덤 등의 작가 김은희의 남편 장항준 감독을 잘 알 것이다. 스타 작가 김은희를 만나고 신이 내린 꿀팔자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늘 잠만 자는 줄 안다고 할 정도로 꿀팔자를 사는 것 같지만 가끔 반전의 허를 찌르는 이야기를 한다. 부부는 중요한 게 같아야 한다.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인생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하는 것은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거다. 결혼 13년 차를 보내면서 가장 공감되는 말이었다. 시부모의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가끔 결혼 상대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따지는 질문들이 인터넷에 올라온다. 남자가 대출 3억에 5.4%의 삶을 살고 있다는데 이 남자 괜찮을까요? 여자가 직업은 좋은데 외모가 너무 부족해요. 이제는 눈을 낮춰야 하는 걸까요? 결혼 상대자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닌 선호하는 조건들을 더 많이 찾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각자의 본연의 모습을 지지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생기는 것이 결혼이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때론 아무 소용없는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웃음이 지어지기도 한다.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나에게는 13년 전 한 집에 사는 좋은 사람이 생겼다. 고백.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백설공주인 줄 알았더니 왕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구나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을까? 누구나 남보다 예쁘길, 남보다 잘 살길, 남과 비교하며 무엇 하나라도 자신이 빼어나길 바랄 것이다.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마음속에 작은 욕망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니까. 아마 내 마음속 진실과 마주한다면 나의 욕망과 종종 대화를 나눌 것이다.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요리조리 봐도 내 떡이 더 작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말이다.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욕망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 같다. 느끼는 것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주변에 적이 많다. SNS를 들여다보면 일면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도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요즘이다. 자신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부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왕비와 같은 심정을 갖게 된다. 백설공주도 피곤하지만 왕비의 입장은 오죽하겠는가. 백설공주가 잊힐 만큼 당신은 매력적인가요?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를테면 외모보다는 매너 있는 행동, 일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 못생겼지만 옷을 잘 입거나 재밌는 사람. 내가 원하는 센스가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분명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쯤이면 내가 가진 매력에 대해 한 번쯤 떠올려 볼 법한데 이렇듯 매력적인 것은 누구나 바라고 탐낸다. 어릴 적부터 나는 얼굴은 작고 눈이 컸으며 태어날 때부터 앞머리 한가운데 노란색 금발머리가 있었다. 예쁘장한 외모와 금발머리 덕분에 어딜 가나 튀었다. 그 당시엔 염색머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에 나를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수군거렸다. 혜원이 노란색 앞머리는 정말 특별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있는 거야. 엄마는 내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믿었기에 나는 내가 특별하다고 여기며 자랐다. 유년 시절 학년이 새롭게 시작될 때면 언제나 앞머리에 대한 설명 시간이 필요했다. 그땐 그런 것조차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 라고 생각했다. 앞머리에 대한 엄마의 지혜로운 해석은 나에게 높은 자존감을 만들어 주었지만 간혹 쓸데없는 자만심이 생기기도 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니 정말 예쁜 줄, 정말 특별한 줄 알았다. 그 덕에
별다른 것 없었음에도 콧대 높은 태도와 솔직한 말투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양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렇다. 착각이 심했다. 나는 백설공주인 줄 알았지만 현실은 왕비와 다를 바 없었다. 특별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런 양 행동하니 이런 착각을 깨주고 싶었을 왕비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나를 보는 시선들이 곱지만은 않았고 그런 시기를 지내며 상처도 많이 받았다. 가는 시간이 아깝다 말하지만 다시 돌아가길 바라지 않는다. 그때 나는 마음이 가난했고 진정한 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상처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생각의 결론은 오해를 관심으로 바꿔야겠더라. 그러기 위해선 나의 진심을 더 보여주고 선입견을 바꿔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덕에 더욱 단단한 내가 될 수 있었고 나의 내면을 진정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의 내가 괜찮아야 내일의 나도 괜찮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주변의 많은 왕비들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때는 나의 일상보다 다른 사람의 일상을 궁금해하며 소장품을 자랑하듯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신경 쓰고 시시콜콜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왜 다른 사람의 일상과 비교하며 나의 특별함을 찾으려고 했던 걸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만의 진정한 다이아몬드를 찾는 건데 말이다. 누구나 남들과 다른 나만의 다이아몬드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아쉬운 건 그것을 찾기 위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타인을 신경 쓰며 보내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신경 쓰고 타인의 모습에 질투와 시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내기엔 나의 청춘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찾은 나의 다이아몬드는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이다. 결국 내가 백설공주인지 왕비인지는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타인의 겉모습에 대한 판단보다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떨까? 그냥 지나치는 시간 말고 정말 나를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현실은 아직도 부러움이 있는 왕비지만 우리 같이 백설공주가 되어보는 건 어때? 9단어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저서의 주제가 끝날 때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빈란이 있는데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의 이야기도 떠오르며 공감이 가거나 나만의 이야기거리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보면서 오랜만에 나의 추억 속으로 또는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또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며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